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향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예측도 더 쉽지 않은 양상으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위크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분석해보고요. 사법부 판단을 앞둔 주요 인사들의 운명도 예측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법조인인 조기현 부위원장께 총평을 여쭤보면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로 기각 가능성이 높겠다 봤죠. 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 151석이냐 200석이냐 문제로 각하에 이르려면 재판관 5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부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5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는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저는 그건 뭐 객관적으로 법률상 기각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선고 일정을 굳이 월요일로 잡은 것을 보면서 그게 어느 정도 대통령 탄핵 선고와의 어떤 정치적 고려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내심의 뭐 개인적 기대라든가 이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였고요. 근데 뭐 그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뭐 김복형 재판관의 소수 의견,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재판관이 개인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그런 법률적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계속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렇게 무한히 지연되는 게 한덕수 선고를 24일 날 오늘 선고하고 이번 주 내에 대통령 선고하고 이런 기대를 가진 일정 자체가 사실은 내부 문제는 그보다 심각하게 더 얽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오늘 의견을 보면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것에 위헌이라는 판단에 또 반하는 내용이어서 물론 다른 사유가 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계속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정계선 재판관 인용이었죠. 또 방금 전에 언급한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이었는데 완전히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서정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번 그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8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30번째 지금 탄핵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한 이 탄핵이 구전 9패의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뭐 누구나 총리께서 이제 돌아오실 걸로 다들 예상을 했지만 구전 9패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좀 책임 있는 통렬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들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마비하게 만든 것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뚜렷하게 사과나 반성의 의사표명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네.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정의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전 대표께서는요. 예,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은 첫 번째는 많은 그 법조계 또는 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기각이 예상된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어떤 다양성이 확인이 됐다. 근데 기존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 꼭 어떤 개인의 이념적 성향, 지금 그동안 뭐 일부 정치권에서 뭐 누구는 이념적 성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꼭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어느 정도는 법률과 헌법에 기초한 판단들을 하고 있다. 각자의 해석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번 그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과 관련돼서 내란 가담 여부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결과를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보여주고 말았어요. 살짝 보여준 게 살짝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제 그 적극적 행위라는 부분이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란 행위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 등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다면 도리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은 게 해임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불법적인 판단의 헌법재판소 내에 이게 비합법적이고 비헌법적인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준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근데 만약 적극적인 정상적인 행위였다면 국무총리가 국가 비상 시기에 중대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하고 해태했다 업무를 그럼 그 자체가 사실은 해임 사유거나 도리어 탄핵될 사유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짝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한 답을 보여준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 전 의원께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광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 방조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홍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결과를 얼마나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많이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괜히 여기서 많은 힌트가 노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에 대한 온갖 역측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쟁점, 특히 내란 행위에 관련한 쟁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글쎄 뭐 헌법재판소도 그걸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숨겨둔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 부분도 우리 당에서는 계속 200명이라고 했었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151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일부 각하 2명의 의견이 이제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의 이 헌법재판관들이 151석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전 뭐 아쉽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례를 일종의 만든 셈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준용이 될 텐데 이게 혹시 한국 정치에 이런 일이 더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궁금한 건 이 대목인데 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전에 홍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게 윤 대통령의 선고와는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사실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탄핵 소추의 내용이 대부분의 내란죄에 해당됐었는데 내란을 다 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내용에 대해서도 내란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심판의 근거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상 두 그 심판 사건을 연관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총리께서 뭐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판 결과의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누가 판단합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 저는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마 공보 자료 중에 그 판단 자료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게 딱 하나 제가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 제가 뭐 잘못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국무회의의 어떤 결과 그다음에 과정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과는 조금 권한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그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거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상 없지 않나. 그러나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줄 탄핵을 한 것, 그 국정을 마비시킨 것,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분노한 지점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께서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서 법률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왜 이번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의 판결 내용에 빠졌을까요? 일단은 뭐 한덕수 총리가 내란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은 당일 9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 외에 실제적으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거나 대통령과 이 부분을 같이 공모했다는 부분은 뭐 인정될 수 없고 관련 증거도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 결정문에서도 보면 내란 관련된 판결은 딱 2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행위하지 않았다는 부분 정도이고 실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내란 관련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애초부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절차 위법에서 지금 151석이냐 200석이냐 소추 조건은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퉈진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도 역시 내란죄 철회
관련돼서 준비기일에 쟁점 정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범죄 행위가 소추 사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통령 사건과 똑같이 이것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을 다투는 걸로 정리했고 뭐 그에 대한 이 한덕수 총리 측도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 판단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하 사건 주장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소추사의 동일성, 소위 내란죄를 뺐느냐 안 뺐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절차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었을 텐데 판단을 그냥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굳이 판단하지 않겠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실제 재판관들 전원이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전제하고 본안만 본 건지는 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절차 문제에서 틀림없이 이 내란죄 철회 소추사의 동일성 문제가 쟁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굳이 언급 안 한 것은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각하 사유로 보는 재판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 선고 내용을 보면 절차에 대해서는 151명이다라는 게 상당히 다수 의견으로 수렴이 되는데 내용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설명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홍준표 의원께 여쭤볼 부분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서 4명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사람은 한 총리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중대성 부분에 걸렸을까요? 기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내란죄 여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헌법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법적인데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돼서의 문제인데 그 일부에서는 위법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그 기각을 했지만 중대성에 얘기를 했고 한 분의 재판관은 기각을 하면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작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국회의 권한 침해 맞는데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를 위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그 지난번 8대0으로 그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는 연계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맞고 이것 자체가 한 분의 재판관은 위법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각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51과 200석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차이를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제는 영화 그 지정생존자란 영화 있잖아요. 예. 미국은 대통령이 유고나 거리되면 다음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됩니다. 자녀 임기를 부통령, 하원 의장, 또 국무장관 등등 이렇게 정해진 법적 순서대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권한만 대행하고 대통령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만 대행할 뿐이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까지 주는 건 아니죠. 예. 근데 미국은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51석으로 판단했고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거는 저는 약간 일단의 속을 보였던 게 그 변론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국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러면 사전에 150일이 맞는지 200이 맞는지를 표결 처리했었으면 깔끔했을 텐데 왜 그걸 안 했느냐. 그러니까 150일이 맞다 200이 맞다가 아니라 이런 논란을 절차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내란죄를 삭제한 문제, 그다음에 수사권한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그거는 우리가 다 논의해서 평의해서 전원으로 다 그 문제 없는 걸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문제,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광재 대변인,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내릴 때는 4대 4였거든요. 네. 그래서 인용이 정계선 재판관 한 명 이 부분에 상당히 놀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정계선 재판관이 기각을 내린 재판관들하고 상당히 또 의견도 엇갈렸거든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4명이었던 그 숫자가 왜 이번에는 한 명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것은 뭐 그 헌법재판관분들이 이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제가 네. 뭐 예상해서 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그 실제 업무를 보기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안을 두고 4대 4로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정말 헌법재판관 분들이 이른바 뭐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추천 몫이 있고 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고 대법관 추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판결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을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정계선 재판관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추천해서 새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된 분인데 그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정계선 재판관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결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은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 이른바 그러니까 어떤 정파성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야? 라는 의혹을 사기에 조금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알겠습니다. 걱정도 합니다. 조의원 부위원장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 점입니다.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을 할 법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추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각을 내린 배경 정계선 재판관만 홀로 인용인 이런 뭐 나름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일정 정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의힘이 그 재판관 임명 추가 임명에 관련돼서 비판할 때 썼던 논리이지 실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말고 앞뒤로 있었던 어떤 선고에서도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재판관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하나를 가지고 4대 4로 딱 나누어서 앞으로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든 뭐 이념적으로 이 뭐 관련 사건이 그렇게 나뉠 거라는 거는 그냥 기우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면 그래서 저는 뭐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인용 의견을 낼 수도 있었고 사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정계선 재판관의 저는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우 심각했습니다.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 심각한 헌법 위반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 통상정쟁에서 국익을 확보하겠다. 특히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역점을 둬야 될 일이 국정의 어떤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당면한 문제는 지금 너무나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극복하는 게 뭐 당면한 아주 급박한 일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통상 문제라든지 그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뭐 우리 한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적인 교환이 있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셔야 될 부분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정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다 없어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뭐 지금 심판 받고 있는 중이고 행안부 장관 장관도 공석이고 없습니다. 네. 뭐 그 안전 치안 다 그렇죠. 경찰청장도 공석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에요. 이 굉장히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안타깝게도 한덕수 총리 그 탄핵되자마자 그 무한 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그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문제, 그다음에 치안과 그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 문제는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요거는 민주당에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여야가 그 필요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한덕수 총리께서 좀 서둘러서 임명을 하시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재영 의원님 입에서 임명이 나왔습니다. 임명하면 민주당은 지금 누굴 먼저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이 나오는데 정작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는 부총리입니다. 여전히 탄핵소추 의지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근데 이게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12월 1월 정도였으면 또 어떨지 몰랐는데 이제 어찌됐든 그 아무리 늦어져도 4월 18일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현직 대통령이 복귀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탄핵이 인용되면 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60일 이내에 그렇다면 늦어도 5월 말이나 그 이쯤에서는 뭐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5월 말이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와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장관을 임명하는 게 왜냐하면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사람 인사 검증하고 청문회 하는데 한 달 이상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너무 늦었다 이걸 하기엔 정치권이. 그래서 저는 장관의 임명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공무원들이 차관을 비롯해서 담당 실국장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뭐 제가 임명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임명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또 하나는 저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추경 편성을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추경 편성은 여야가 합의했고 이것을 빨리 하면 지금 재난 상황까지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3월 안으로 3월 안은 어렵구나. 4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고 4월 이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가장 국정에 도움이 되는 여야가 협의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이 불꽃 선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최상목 이제 부총리입니다.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7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계속 밀어붙여서 탄핵소추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당내에서 이 문제를 듣고 심야구청 때 상당히 그 의견이 좀 엇갈렸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현재 의장께서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소추가 그 탄핵이 그 의결이 되려면 국회에서 그 본회의 보고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한 번 더 필요한 거죠. 지금 목요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27일입니다. 본회의 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현재로서 지금 그 제가 알기에는 우원식 의장이 아직까지는 입장이 결정돼 있지 않고 도리어 흘러나온 얘기는 의장실 쪽에서도 약간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실제로 가능할지 보는 좀 더 그 2, 3일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거든요. 권한대행으로. 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계속 유지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것은 이제 뭐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분은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은 헌재가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사실 그 지난 탄핵 이후서부터 여론의 요동침을 봤을 때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인 성격으로 탄핵 문제를 꺼내 들었을 때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은 크게 출렁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당연히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그 탄핵 소추의 의지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는데 조경 부위원장은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당초에 이 탄핵 소추 발의할 때요. 실리가 있느냐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원칙대로 가야 된다. 최상목 대행의 이 위헌적인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냐. 이게 더 당내의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추진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란과 관련된 관여도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계엄 시정 문건을 뭐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계속 다투고 있지만 받았고 거기에는 비상입법기구 또 예비비 국회 모든 예산 지원 중단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문건은 또 밑에 차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 직후에 소위 말하는 이 경제부처 F4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비상계엄 내란의 관여도는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그 최상목 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는 너무 명백하다는 거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예. 다만 정치적으로 이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당하고 최상목 대행까지 왔는데 그 상태에서 또 탄핵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해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다고 하면 최상목 대행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 직을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국제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런 입장이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는데 말씀한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선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마 국회의장도 아직은 선뜻 같이 나서주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당내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네네. 그 사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다가오고 심판 그 2심 선고도 다가오고 굉장히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그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그 총리 권한등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이 나면서 그 요소 중에 헌법재판관 부분에 대해서 기각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게 사실상 핵심적인 그 탄핵 심판 사유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거의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시고 무슨 엔비디아 얘기하고 온갖 그 은행장들 만나가면서 경제 민생 얘기하면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면 뭘 하자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께서 이 민주당의 진위가 뭔가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30번째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도 탄핵 불감증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 예. 홍준호 어떻게 보시죠? 그러면은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빨리 임명해달라 요청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부총리가 됐으니까요.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비판하고 역할을 못했다지만 탄핵소추는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쪽으로 정조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그래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아까 얘기했는데 마은혁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 2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헌법재판관이 2심에 영향을 주는 게 그왜 아니니까요. 25일까지 빨리 하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같은 대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이면 또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은 사법체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이 없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당시
저 변론 과정에서 자기가 임명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곧 결정이 날 테니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임명하겠다라는 정도의 그 계획을 그거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를 명문한 그거를 그 계속적으로 위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만약에 가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인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위반인 줄 알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고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고의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것. 예. 여러 가지 그 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피해 정도가 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 경우 이 등등을 감안하면 도리어 이번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를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주면 앞으로 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자기들의 권위와 법적 권위 이 정당성, 정통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 그 부총리를 예. 탄핵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저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저도 민주당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예. 그 어려움이 있으니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빨리 시기를 알겠습니다. 좀 밝혀주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정관진 대변인께 질문 드릴 텐데 예. 아까 민주당 지지율 언급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에 홍준호 의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 맞다. 임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고 즉시 임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각하를 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언제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계획을 밝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같은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그러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저도 원론적으로는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다 물어봤을 때 국무위원들이 대단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의 자리를 찾아왔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민주당의 겁박에 의해서 임명하는 모습 이런 것이 적절해 보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제 질문은 네. 임명을 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였기 때문에 네. 언제는 임명할 수 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준다면 대통령 선고일 날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렇게 임명하는 것이 원칙상 맞다고 보지만 제가 그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경 부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결정문의 내용을 좀 정확히 보면요. 상당히 심각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봤어요.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고 그 상황에서 이 총리까지 탄핵되는 경우에 있게 될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탄핵 사건에서의 헌법 수호의 이익과 이 파면으로서 얻게 될 국가적 손실 이걸 두 개를 비교 형량했을 때 이제 후자의 무게를 둔 거지 실제 위헌 위법 여부에는 중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예. 김복현 재판관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이제 개별 의견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즉시는 아니고 그냥 상당 기간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미 87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보통 법률에서 상당 기간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의사표시가 하고 법률적 의무가 발생 일주일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한덕수 총리에게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최상목 대행이 이미 80여일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실익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정보 전달드립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등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운전 중 창밖 담배불 투기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이른바 예측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14일도 물 건너갔고요. 18일도 물 건너갔고 21일도 물 건너갔고 대부분의 예측일로 잡혔던 부분들은 다 물 건너갔고 또다시 이제 유력하게 대두되는 게 오는 28일입니다. 언제로 보세요?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 선고일이 뭐 오늘 될 거라는 것도 아무도 사실은 몰랐었고요. 굉장히 일찍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추측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4월 18일 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죠. 문영배 네. 이미선 네, 재판관 네, 네. 퇴임일이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그게 가장 확실한 추측 아닐까요? 네. 홍선 의원께 단독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고일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어느 쪽에 유리해지는 겁니까? 또는 어느 쪽에 불리해지는 겁니까? 글쎄요. 선거일이 늦어진다고 해서 뭐 이게 특정 어느 정치 집단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만 이제 그 헌재 저희가 계속 주문했던 건 두 가지죠. 헌재가 고민하는 거는 이런 그 대통령 어쨌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어찌됐든 대통령이 그 지금 업무가 그 중단돼 있고 권한이 중단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당 기간 리더십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속성과 공정 정확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뭐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국가적 피해나 국민적 어떤 그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계속 헌법재판소에 했던 겁니다. 뭐 인용이냐
그 기각이냐 여부는 각 당의 정책 입장에 따라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지만 핵심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 과거에도 6개월 심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달,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3달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것도 그런 원칙이 적용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떻든 간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긴 합니다. 일각입니다. 네. 누구도 지금은 선고율을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데 앞서 이제 서지영 의원께서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이 4월 18일이다. 네. 근데 일각에서 대통령의 선고가 4월 18일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18일에 그 퇴임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요. 헌법재판관 구성 가운데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2분이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돼서 6년 임기를 마치고 하게 되는데 2017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이 적극적인 이 인사행위로 인식이 돼서 임명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면서 이 두 사람들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7명이 그 표결에 참석해서 6명 이상이 돼야 인용이 되는데 탄핵 재판 네. 같은 경우에 2명이 그만두게 되면 탄핵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지금처럼 뭐 각하든 기각이든 어떤 식으로든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내야겠죠. 안 그러면 이 탄핵 재판이 시한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월 18일 이후로 탄핵 심판이 잡히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잠깐만요. 조경 부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이 안 잡히면 만약 헌법재판관에 들어가면 7명이 되거든요. 7명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2명을 어떤 식으로든 더 뽑아야 됩니까? 7명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7명이 되면 심리 결정에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40여 그 재판관 임명되지 않고 있고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혹시 4월 18일까지 끌어가는 상황은 정말 상상해보기 싫은 이 가정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이거 헌법재판소 존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찬반의 문제 그래서 누구 논리가 맞느냐 이걸 따져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의 삶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예. 이 대통령 탄핵 내란 사건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번 주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번 주까지 빨리 해서 뭐 조기 대선 가자 이런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나가 보면 자영업자들 뭐 전체 경제 전반 국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부 빨리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위헌 위법 절차적 문제도 이미 정리됐다고 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8인이 그걸 의견을 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끄나? 그러면 의도적인 시간 지연이고 그게 28일 넘긴다고 하면 그래서 4월로 간다고 하면 네. 더 나아서 4월 18일 넘긴다? 이러면 이건 뭐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상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국가적으로 중대 사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14일부터입니다. 4월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하고요. 서지영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첫 정인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왜 부르는 거죠?
저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왜 부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의도, 재판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이제 뭐 쪽지를 받았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굳이 저는 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좀 법률가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교부 장관을 두 왜 사람의 정황제 공통점은, 대변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가장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반대 사람들이에요. 의사. 네. 제일 확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엄은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었고 제가 그래서 왜 두 사람에 주목했었냐면 계엄과 관련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외부자적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두 사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 문제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 관계요. 예, 외교 관계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 공통점으로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쪽지.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달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계엄 실행 문건 소위 말하는 쪽지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냥 공고한 점검 뭐 이런 정도인데 최상목 대행의 쪽지는 계엄 실행 문건이고요.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쪽지를 대통령이 직접 줬는지 주는 과정에서 어떤 예의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여서 먼저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예. 이 두 사람은 보통 증인은 검찰 측이 부르거나 변호인 측에서 채택을 하잖아요. 이게 검찰 측 증인인지 변호인 측 증인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술의 불일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그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 국무회의 때 가장 그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의견들을 검찰 측은 집요하게 물어볼 네. 것 같아요. 검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물어볼 게 많죠. 이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반대 의견을 두 사람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들 이후에 국회에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등등과 관련돼서 이 두 사람의 의견과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 14일부터니까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정인으로 채택한 것인데 일단은 대통령 선고가 또 이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일단은 증인으로 신청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그 쪽지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의원님께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 좀 기류하고도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고 난 이후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은 조용하다. 조용해야 되니까 조용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론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글쎄요, 대통령님의 의도를 제가 뭐 알 수는 있는 처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을 굉장히 성실하게 모든 그 심판 과정에 참여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셨고 마지막 그 최후 변론도 다 마치신 상태에서 더 이상 뭐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그 메시지나 행보를 할 경우에 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억측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갈등이 유발된다거나 이런 데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는 지금 뭐 헌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그 마지막 선고를 담담하게 기다리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헌재의 시간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그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그
정중동한 행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할 지금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다들 예측하시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다른 그 메시지를 내신다거나 이러기에는 뭐 누가 봐도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급박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따뜻한 또 위로의 메시지, 그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주시는 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죠. 거기에 네. 대해서도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본적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서 의원께서 설명해 주는데 정광재 대변인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나름 촉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비슷한 해석이에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관저에 돌아오긴 했지만 본인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들을 낼 경우에 국민들께 이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꼭 필요한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라든가 예. 본인 때문에 희생된 분, 이런 분들을 위로하는 정도의 목소리만 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튼 헌재 판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지지자든 또는 뭐 국민 전체에게 보낸 메시지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표정이 뭔가 좀 알고 있다는 표정이셔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한 이유, 나름 민주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떤 정보일까요? 아니면은 분석일까요?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조용한 게 뭐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충분하고 과할 정도로 메시지와 입장 발표로 계속해 왔고요. 그게 지금 진영 간 갈등으로 커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기각이나 각하를 실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갈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요. 선거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걸 예상하고 순방 일정 잡으셨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예.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도 의원은 또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시잖아요. 자, 민주당이 오늘부터 천막 당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 천막 당사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천막 당사 최근에 또 장애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절박함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또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절박함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둔 다급함으로 봐야 되는 건지. 글쎄요. 2심 선고는 뭐 현재 당내 그 이재명 대표 주변의 기류를 보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건 아니라고 보고 뭐 또 설사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불안하다고 해서 무슨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는 절박함이고요. 두 번째는 광장에서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당원이나 또는 그 탄핵을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뭔가 감정이 좀 격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뭔가 대변해주고 그런 분들과 좀 현장에서 소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당 안팎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그런 그 어떤 소통 차원 그리고 그런 불안함을 그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위안도 주고 민주당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막 당사와 같은 형태로 하고 좀 더 의원 그 매일
그 집회를 해가면서 이어가고 있는 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께 잠깐 이 2심 선고의 쟁점만 여쭤보고 서지영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여쭤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2심 선고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본부장인가요? 몰랐다라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이 공문이 이 협박이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 어느 게 2심에 더 쟁점이 될까요? 2심의 쟁점은 뭐 저는 앞에 부분 김무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둘 다 무죄가 될 것 같고요. 국토부 협박이 하나 남은 뭐 쟁점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 부분 역시 협박이 있었다 이 표현의 과장일 뿐이지 이거를 허위 사실에 적시라고 판단하는 사례를 제가 다른 사건에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억의 문제,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그 표현 자체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서 봤을 때 크게 뭐 사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 적시를 안 보거든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거는 협박 그러니까 형법상 협박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토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자체 협조해라 압박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 정도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도 허위성이 있었다. 또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26일 수요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서 의원께서는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아니고요. 어떤 형량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뭐 1심에 준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1심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려하고 뭐 검찰 측 주장과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듣고 판결한 내용이고 그 어지간해서는 사실은 뭐 1심에서 나온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그 번복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명확한 게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토부 협박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증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의도를 왜곡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김문기 씨에 대해서 처음에 몰랐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선거 과정에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건 본인을 의도적으로 본인이 불리한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한 파급력, 그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두 번씩이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셨는데 이미 이 법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법적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재판을 사실상 고의로 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두 차례나 계속하는 것은 정말 참 지켜보기 힘들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갔다가 홍준호 의원 갔다가 조기현 부위원장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1심이 무려 2년 2개월에 걸쳐서 재판부가 고심의 고심 끝에 내린 형량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런데 검찰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뭐가 그 행위에 관한 거짓인지에 대한 보충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재판부 설득에 성공했다고 볼 경우엔 저는 1심보다도 더 중한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민주당의 희망회로가 이제 뭐 모두 무죄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수준 100만 원 이하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1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100만 원 미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라고 봅니다. 홍선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서 그 조 부위원장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앞에 김문기 씨 인식과 관련된 두 가지 건, 하나는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났죠.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해선. 두 번째는 이제 골프 관련 사진인데, 사실은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아니라 그런 사진을, 가까이 있는 사진을 통해서 그 친한 친분이 있다, 알고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사실은 제척되면 2번도 자연스럽게 제척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백현동 건은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건 자체가 다른 재판에서는 3심까지 확정된 게,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백현동 건 자체가 일단 그 불법적인 그 로비에 의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졌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났고, 이 구형을 받은 사람이 최종심으로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다른 하나의 법률책에서 판단이 났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로비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걸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설사 이재명 대표의 말이 그 협박이 있었단 말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서재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는 국회 증언 및 감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되거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가서 기소한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심에서도 바로잡힐 거로 보고, 설사 2심에서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그 앞에 김문기 건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보고 이거 이상하다고 본 겁니다. 공소 사실 특정 안 되면 공소 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하고 그걸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공소사실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방송에서 어떻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찍어서 변경하라고 했고,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1심 재판의 이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적어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골프를 치지 않았다건 김문기를 몰랐다건 이 부분은 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재난정보를 시시각각 KBS에서 전달드리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